자, 여기 오스트리아를 보자. 이 오스트리아는 오늘날 오스트리아보다 영향이 되게 컸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폴란드나 체코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구연방, 유고 연방까지 장악할 만큼 거대한 제국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는 영토는 컸는데 좀 문제가 뭐냐면 통일성이 없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가 이제 요즘 분쟁이 많아. 하여튼 통일하기 좀 힘든 조건이었죠. 그 내용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실내제한을 하였으나 여전히 중유럽의 강대국이었다. 그 영토는 강대였으나 산제국이 있을 뿐 아니라 이질적인 민족과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 국가로서 건강한 통일성이 없었다. 자, 7년 전쟁 후 마리아 테레지의 개혁도 시도했으나 거기에는 카톨릭 신앙심이 두꺼운 기부인으로서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자, 계몽 전제군주로서 진지하게 오스트리아의 전방적인 개혁을 시도한 거는 요제프 2세죠. 네. 그 마리아 테레지의 뭐냐면 아들이고 그다음에 마리아 앙뚜아네트 오빠가 되는 인물이죠. 그는 마리아 테레지의 장남으로 부친 프렌치가 사망하자 제의를 계승했으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는 프렌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렌치는 조그만 소공국의 사람이에요. 그 거기 소영주였는데 마리아 테레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마리아 테레지가 여자이기 때문에 황제를 오는 거에서 주변에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클로디니가 그 핑계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마리아 테레지는 그런 것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뭐냐면 남편이었던 그 프렌치에게 그 왕위를 상속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그 당시 프렌치가 됐던 거죠. 그래서 프렌치가 죽은 다음에 요제프 2세가 이렇게 계승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마리아 테레지의 장남으로서 부친 프렌치가 사마 제의를 계승했는데 마리아 테레지부터 계승해야 되는데 왜 프렌치로 계승했냐 이렇게 하는데 도중에 황제 지위를 프렌치에게 양돌렸다. 이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왕이 생존할 동안은 그 뜻을 펴지 못했다. 자, 1780년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사망하자 요제프 2세는 이성의 시대에 적합한 제방 개혁을 착수하였다. 자, 농노를 해방하고 그 다음에 평등주의를 입각한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사형과 고문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교육을 보급시켰다. 그래서 이 요제프 2세도 일종의 계몽군주의 범주에 속했던 그 왕이었죠. 자, 그러나 한계는 있는데 그러나부터 한계죠. 보통 그러나라는 이제 접두사가 나오면 한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자, 이러한 이제 개혁의 대부분은 귀족들의 어떤 반대에 봉착하여 실패했고 전 인구 중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독일을 중심으로 전 영토를 통합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정책 또한 이질적인 민족과 주민들의 반항에 부닥쳤다. 그래야 당시 가장 참되고 진지한 계몽군주였던 요제프 2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모비명을 작성했다. 가장 훌륭한 의도를 가졌으나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성공하지 못한 요제프 2세가 잠들다. 이 문학적인 어떤 내용까지 여기 적어놨는데 서기를 보다 보면 내러티브나 문학적 서사들이 좀 있어. 예.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읽기가 그러는데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자, 여기 러시아의 대두 넘어가기 전에 잠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절대왕정 시기 때 유럽 전쟁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비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보통 절대왕정 시기 때에 뭐 17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전쟁이 많았죠. 뭐 7년 전쟁, 30년 전쟁부터 해갖고 여러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 전쟁, 왕조 전쟁을 거치면서 이 유럽 국가들의 군사 기술이 크게 발전됐어. 네.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무기라든지 전략 전술이 발전되기 시작한 거야. 특히 그 총포효 같은 무기도 있죠. 하약 무기들. 원래 하약 무기들 자체가 그 동양에서 들어왔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이때부터는 17세기 전후로 해갖고 이제 서양이 무기 측면에서 동양을 능가하기 시작해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면 자, 16세기 때 유럽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하약이 그 전쟁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하약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쟁의 주요 군사는 중무장 봉경 기사가 아니라
하향 무기로 무장한 직업적인 보병된 상비군이었다. 여기 보시면 있죠. 머스켓총으로 이렇게 무장한 그런 그 보병 집단들이 있었죠. 대개 이제 하향 무기로는 대포를 사용했다가 점차 손에 들 수 있는 하승총이 사용됐고, 근데 이 하승총은 장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격한 병사가 다시 장전할 그 사이에 뒷열의 병사가 전진해서 사격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3종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게 연속 사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예. 그 얘가 쏘면 뒤에 있는 애들이 또 쏘고, 또 이렇게 돼서 들어와서 또 앞에 있는 애들이 쏘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자, 요게 이제 보는 게 요런 거죠. 앞에서 이제 쏘면, 앉아서 하면 믿었어. 이런 방식도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 또 하향무기 여기는 이제 보병이라고 하는데, 이 머스켓을 쓴 총을 들고 있는 그 보병도 있지만, 여기 앞에 기병들이 달려들면 막을 수 있는 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스켓 병과 함께 창병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군대 진이 방영 형태였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창병이 중간중간 있고 앞에 있고, 이 머스켓병이 중간에 있으면서 창병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가는 형태였죠. 예. 기병은 있긴 있었지만 기병은 보조적인 그 부대였어요. 예. 그래서 측면을 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도망갈 때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군대가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면서 에스파냐 군대의 승리를 거뒀고, 나중에 이런 방법이 일본에도 영향을 줘요. 일본에도. 예. 자, 그 일본의 전국 시대 때 이제 하승총을 이용해 갖고 이제 철포대를 만들었잖아요. 철포대를 이제 쏠 때 그 방식, 3열 뭐냐면 종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뒤로 가면서 차를 타고 연속 사격을 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새의 변화를 보면 하향 무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성과 요새들이 변화가 생겼는데, 하향 무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흑벽을 비스듬하게 단져 돌을 만들거나 예전처럼 높은 성벽을 쌓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은 성벽을 쌓을 경우에는 그 대포의 직사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에 맞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비스듬히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쏘면 경사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도 타격이 없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파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비슷한 얇은 성벽을 만드는 형태도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적군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성 주변에 연못을 팠다. 여기 보시면 있는데, 이 연못은 이제 회자라고 하죠. 이거는 예전부터 파였던 건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요새는 고유의 개수만큼 꼭지점을 가진 돌 모양을 이루게 되어 벌 모양 요새로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 군주들은 하계학보, 상비군 고용과 유지, 그리고 대규모 요새 건축 등을 위해 권력을 중앙 집중하고 세금을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점이 서양사 강제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뭐야? 군사 재정 국가라고 하죠. 군사 재정 국가. 음. 그 유럽의 각각의 공공지출은 군사 비용이 매우 컸는데, 루이 14세의 집권기에는 프랑스의 75%, 포트 대제 집권기 때 러시아는 85%, 프로의 집권기 때 영국 90%가 이 군사비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늘어난 행정처리와 재정 관리에 필요한 관료 제도가 더 발전됐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 체제와 전문적인 군사력, 강력한 중앙 집권적 행정 기구는 유럽 근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서계를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를 보죠. 자, 이반 3세 때 사탄의 명예, 즉 몽고족의 지배를 벗어났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몽고가 이제 러시아를 장악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키차크 왕국을 세우잖아요. 거의 200년 동안 뭐냐면 요 지역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통치하는 지역도 그 이제 주로 키예프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통치를 하죠. 여기는 주로 이제 직접 통치를 하고요. 나머지 외곽 지역은 그 옆에 이제 수장들에게 맡겨. 수장들이 몽골 대신해서 세금을 걷고 갖다 바치고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중에 이제 그 몽고의 영향을 받았던 그 몽고의 그 밑에 치다바리 했던 국가가 뭐냐면 모스크바 대공국이에요.
이 모스크바 대공국은 거기 키예프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에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지금은 오늘날 중심지지만 예전에는 좀 외곽 지역에 있었고 했지만 하여튼 이 당시 외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몽고의 직접적인 침략은 받지 않았고 몽고부터 침략받기 전에 미리 머리를 숙여고 들어왔죠. 예. 그때 몽고의 신임을 받고 대신에 그 모스크바 영역 그 일대 강대한 지역에 뭐냐면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커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반 3세 때 들어와서는 그 몽골주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때 인제 한 200년 동안 몽골주의 지배를 뭐라고 인제 부르냐면 타타르의 명예라고 불려요. 요 용어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이 타타르의 명예.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반 4세 때 이반 내제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인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제 강화시켰는데 자 이반 4세 때에 이르러 그 근대 러시아의 사회와 국가의 기본 구조가 틀에 잡히게 되었고 그것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농노제를 기반으로 한 짜르 중심의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 전제 국가가 되었다. 자 이반 4세는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악명 높은 비밀 경찰을 착설해서 황제에 반항하는 귀족을 철저하게 탄압을 한 한편 그에게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는 충실한 신하들에게 토지를 주어 신흥 기득권을 이제 키워나갔다. 자 이와 동시에 새로 획득한 강대한 지역으로 농민들이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고요. 농노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엘베강 동쪽 지역에서 도시와 시민기들이 몰락한 것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도시가 곡물과 모피 등의 교육 시장을 활기를 띠고 토착상인들 활동도 활발했다. 자, 이반 4세 제2기세에 혼란이 생기고 친구 귀족 간의 갈등과 그다음에 이제 그 농민의 반항으로 한때 질서가 문란했으나 그래서 이때 이제 생긴 사건이 이제 이반 4세 이후에 후계자 문제로 해갖고 가짜 드미트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폴란드가 이제 내정에 간섭하고 이 또한 폴란드 분이 이제 그 러시아까지 공격을 하고 막 옥신각신한 가운데 결국에는 로마노프 왕조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다시 안정을 찾았고 그래서 이 로마노프 왕조가 쭉 지속이 되죠. 니콜라이 2세 때까지. 자, 이와 동시에 로마노프 왕조 옹립한 신흥 귀족의 세력들이 그 당시 신장하고 그다음에 농노제가 강화되면서 자유농민의 몰락을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그때 농민들이 일어난 반란이 있었는데 이 스타판 나진이라고 또 하는데 이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구기적인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문벌 그 제도도 이미 무명무실해지고 있었으나 그나마 1682년에 폐지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지배 압박에 시달린 일부 농민들과 코사크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아시죠? 이 우크라이나가 그 뭐냐 폴란드하고 몽골의 어떤 상당히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부 그 우크라이나 지역은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고 폴란드의 지배에서 한 200년 받았고 그전에 몽골 지배에서도 한 200년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부 그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 몽골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어. 그래서 폴란드의 귀족들과 몽골의 자녀 세력들의 어떤 압력 때문에 그 당시 폴란드 내에서 그 뭐냐 자체적인 무장 집단들이 형성돼요. 이걸 코사크라고 해요. 코사크. 이 코사크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우크라이나 일대에 활발히 활동을 했었고 했는데 하여튼 이들하고 인제 농민들이 합쳐서 스타판 나진이라는 이런 그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다시 볼게요. 자 러시아 17세기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으로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아시아적 성격을 갖고 있는 후린 지역으로서 왜냐하면 이때는 거의 200년 동안 몽골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몽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부장적이고 어떤지 중앙 그 전제적인 시스템 이런 것도 다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후진 지역으로서 유럽 세계와 직접적인 절충이 없는 별개의 세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와 뭔가 러시아 특유한 어떤 그 유럽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아주 제3의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지금도 약간 러시아는 이제 약간 유럽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좀 강압적이고 권위주의고 지도세도 막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약간 이제
그 인도라든지 어떤 그 중국이라든지 몽골의 어떤 정치 시스템 이런 거에 약간 영향을 받은 그런 거와 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그 유럽상인데 왕래에 있었으나 유럽과 직접적인 거래는 문호는 백하의 그 아르하 게리스크뿐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정치적으로는 그 스웨덴과 폴란드가 러시아의 유럽을 진출 완강히 가로막고 있는데 특히 스웨덴과 폴란드가 발트해 연안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발트해 연안. 예. 잠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발트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쪽 발트해 북쪽 지역은 스웨덴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폴란드가 있는데 그 나중에 보면 폴란드가 힘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폴란드는 막강했어. 폴란드는 그 당시 리투아니아 공국하고 통합이 돼 갖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 그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은 오늘날 러시아의 그 일부 지역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벨루루시 지역을 이제 장악할 만큼 강대한 그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발트해 연안 지역을 거의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죠. 스웨덴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 러시아는 나갈 수 있는 길이 그 위쪽밖에 없었어요. 여기 안에 스웨덴 아까 지금 그 항구가 뭐였죠? 예. 그 아르한 게리스크 항구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막혀 가지고 여기 폴란드하고 스웨덴이 막혀 가지고 발트해 연안을 나가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걸 뚫어야 돼. 이걸 뚫어야지 뭐냐면 이 발트해를 통해서 이게 유럽 국가들과 뭐냐 교류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뚫려고 했던 황제가 포트로 대제죠. 포트로 대제. 아 이거 어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포트로의 전환제 페드로그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대위였던 젠스키 소브르는 그 전황제였던 알렉사이를 두 번째 왕의 소생인 10세의 포트로 왕제를 선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위제 위였던 젠스키 쇼브로 이게 이름이 아니라 그다음에 회의 신분제 의회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의회나 봐요. 그래서 전황제였던 알렉사이의 두 번째 왕비의 소생인 10살이었던 포트로 황제를 선출했다. 그런 거죠. 포트로. 그 포트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의 누이였던 소피아가 그 실제로는 초창기 때는 집권자였죠. 그래서 친위대였던 스트로레치의 지휘를 받아 섭정을 해서 실권을 장악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스트로레치 통제를 제대로 통제를 못해 소피아가 결국에는 스트레치를 이제 뭐냐면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요거를 이제 이 반란을 진압을 했죠. 이 포트로가 그리고 자기 누이는 수원에 유폐를 시켜버렸어. 그 실권을 장악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로는 거의 7척에 가까운 장신이었던 190cm가 거의 2m인가? 가 되게 컸다고 그래요. 하여튼 장신이었고 총명하고 호기심이 왕성했으며 야생증이었다. 그래서 그는 전쟁 놀이를 즐기고 특히 배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졌으며 형식적으로 싫어하고 형식적인 걸 싫어하고 궁중이나 교회 의식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다. 자, 친정 초기의 포트로는 그의 전쟁 솜씨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투르크와 싸워 실패했으나 아직까지 오스만 투르크는 강대국이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후 유럽으로 한번 또 여행을 갔는데 유럽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 만나서 이제 조언을 얻어요. 밑은 투르크하고는 힘드니까 위를 뚫어라. 위가 그 당시 누가 있었어요? 스페인이 있었죠. 예, 아니, 스웨덴이 있었죠. 그래서 스웨덴과 싸워서 북해 항구를 뚫어서 발트해를 장악을 하면 그 발트해항을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유럽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항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투르크와 싸웠는데 나중에 스웨덴과 싸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북방 정책이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꼭 네덜란드 전문가의 도움으로 함대를 만들어 흑해 연안에 아조프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조프는 당시 투르크에 빼앗겼으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투르크하고 싸웠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결국에는 포트로는 이 투르크를 상대하기 힘드니까 그 당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스웨덴과 싸움을 시작해서 이 뭐냐 부동항도 없고 그다음에 발트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자, 이 경우는 포트의 정복력을 자극한 동시에 유럽에 대한 호기심을 환기시켰다. 그래야 그는 다음에 하사관으로 신분을 감추고 그 수많은 수행원과 더불어 유럽 실차 여행을 떠났다. 자, 그는 프로이센을 거쳐 네덜란드에 이르러서 조선소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고 영국과 빈을 신청하고 빈은 오스트리아 수도죠. 베네치아를 가는 도중에 스테이지 반란을 소식을 듣고 급격히 귀국했다. 자, 포트는 반란자를 가차없이 처단하고 말썽거리였던 스트레치를 해산해 버렸다. 자, 이와 동시에 이제 포트로는 서유럽을 통해서 러시아 근대를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화 정책을 이제 피게 돼요. 자, 그래서 우선 그는 그 신하들의 긴 수염을 깎게 하고, 그래서 동양식 긴 의복을 서양식 옷으로 바꾸게 했으며 기부인들에게 가슴에 패인 옷을 입고 무료에 출석하여 술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포트 정책이 쭉 나오는데요. 포트 정책이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서구화 정책, 뭐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서구화로 바뀐 거야. 예. 그래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토 확장. 그래서 남쪽으로 뚫으려고 했지만 남쪽은 오스만 투르크한테 막혀갖고 북쪽으로 뚫었죠. 그러면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스웨덴을 이겨서 얻었던 그 영토에 그 세웠던 도시가 뭐냐면 상트크 영토가 어디냐면 도시가 이제 세웠는데 그 도시가 이제 그 유명한 뭐냐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도시가 그 뭐냐 상크트페테르부르크죠.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예. 자, 그리고 이제 간료기구를 개혁을 했고요. 재정 개혁. 그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했죠. 그렇게 이제 서구화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독일의 그 계몽군주들의 정책들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포트 대제도 계몽군주에 속해요. 이 사람도. 예, 에카트 2세와 함께. 자, 자, 또 그는 계속 읽어볼게요. 젊은 러시아인들 유럽에 유학 보내고 유럽인들을 초빙하였으며 유럽 문화와 특히 기술 도입에 힘썼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각종 학교를 세워서 유럽식 교육을 보급에 힘썼으며 사망 직전에 학소원을 설립하였다. 자, 포트의 이러한 급격한 서유도화는 보수파의 불만을 사게 되었으며 그는 이들의 음모를 철저히 응징하였으며 특히 수도사를 포함한 교회 관계자들이 그의 개혁을 반대하는 걸 보고 수자대주교를 폐지하고, 수자대주교는 이제 그리스 종교에서 제일 높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 로마의 교황과 비슷한 사람들 폐지하고 황제가 지배할 수 있는 종교회의로 제치를 했다. 그 이로써 러시아의 교회는 국가에 더 밀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그 근대화를 둘러싸고 서유럽파하고 슬라브파 간의 어떤 그 대립이 있어. 서유럽파는 이제 서양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식하고 러시아를 근대화시키자는 거고, 이 슬로바파는 이제 슬라브파는 그 러시아의 고유한 정통을 되살려서 뭔가 근대화를 깨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포트로는 러시아의 이제 뭐냐 근대에 더불어 직접 유럽과 접촉할 수 있는 발트해로스의 진출을 깼다. 그래서 앞에서 한처럼 남쪽은 오스만 투르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북쪽의 스웨덴은 이제 뭐냐면 좀 약한 상태의 스웨덴을 데리고 뚫을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방으로의 창구를 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시에 발트해 지배하고 있었던 스웨덴을 꺾어냈다. 때마침 나이얼이 그칼 12세가 스웨덴 왕의 즉위하자 포트로는 덴마크 및 폴란드와 동맹을 맺고 스웨덴과 전쟁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북방전쟁이야. 네. 1차 북방전쟁. 1차 북방전쟁은 포트가 깨졌어. 졌지만 후에 이제 2차 그 북방전쟁은 결국에는 이겼죠. 그래서 발트의 연안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러나 카르는 의외로 유능하여 선수를 쳐서 덴마크를 굴복시켰고 나르바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크게 격파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차죠.
근데 2차는 이겼죠. 자, 카는 계속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고 폴란드를 진격했으며 포트노는 그 사이에 군비를 정비했고 군대를 강화하여 폴타파에서 스웨덴군을 격파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2차 전투야. 예. 그래서 카는 트로코에 피난하여 러시아 사우도 설득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노르웨이 싸움에서 전사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게 두 번의 북방 정쟁을 거쳐서 승리한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 지역을 얻게 되는데 이 나스타트 조약을 통해서 카랄루야, 잉글랜드야, 에스토니아, 리부니아를 획득하며 대망의 서방 창고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있죠. 페트 대회 때 즉위할 때 이 땅들, 발트해 연안 지역의 땅들이 그 당시 폴란드나 뭐 이렇게 스웨덴 땅이었는데 이런 지역을 얻었다는 거야. 이런 지역.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포트는 이러한 전력 중에 네바 항구에 있는 성페트로쿠, 그러니까 상크트페트르스부르크를 건설하여 그 뭐냐면 모스크바 대신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그래서 이 상크트페트르부르크는 철저히 계획 도시예요. 여기에 원래는 허허 벌판에 늪이었다고 하거든요. 그걸 메꿔가지고 간척으로 메꿔가지고 도시를 세운 거야. 그 위에. 근데 이 도시는 특징이 뭐냐면 거의 도시 중심부는 완전히 유럽식 도시예요. 거기 가보면 이제 거의 유럽식 그 풍의 도시들 건물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외곽으로 떨어지면 완전 러시아야. 그러니까 주변은 다 러시아인데 요 도시만 완전 유럽식으로 만든 거야. 상크트페테르부르크를. 네. 자, 그래서 이 한편 이 북방 전쟁에서 이제 스웨덴은 발트해를 지배했던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렇게 했죠. 자, 포트는 두 번째 유럽 여행 중에 중앙과 지방의 행정 관료기구를 개혁했다. 그는 전쟁으로 수도를 자주 비우게 되므로 그의 부재 중에 권력을 대행할 수 있는 9명이 구성된 원로원을 창설하고요. 자, 외무, 육해군, 상무, 사법, 세추일 등 9개 부서를 마련해서 국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자, 군사적 목적으로는 군사구가 전국에 설치되고 그걸 토대로 지방행정구역을 마련됐으며 지사가 임명되어 중앙에 비능률적이었던 수많은 기능을 지방 이양되었다. 자, 일정한 수의 세대가 일정한 수의 신병을 공급하는 징병제도를 마련했고 각 군 사관학교를 세우는 동시에 모든 지주는 의무적으로 문무의 간직을 맡아서 봉사도 강요했다. 귀족계급은 물론이지만 일반 지지층도 국가에 대한 봉사를 요구되었으며 재산과 문벌이 없는 자여도 일정한 지위에 도달하면 토지와 귀족의 칭호를 주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하게 황제에 종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끊임없는 전쟁과 개혁은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포트는 화폐 가치를 저하시키고 모든 것을 세금을 부과했으며 새로운 세원을 위해서 종래에 그 호구세 대신에 인두세를 징수했다. 호구라는 것은 호를 기준으로 한 건데 인두세라는 건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호보다 더 뭐냐면 더 많이 세밀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세계 발전상 볼 땐 역행된 거죠. 보통 호구보다는 인두세 다음에 호구세인데 거꾸로 이거 호구세에서 인두세로 퇴보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를 위해서 국세조사 과정을 해서 부동총은 농로로 기록되어 농로제는 양쪽으로 팽창했으며 간직자에 대한 토지의 하사 또한 농로를 강화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호주는 유럽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면서 중상주의 정책으로서 러시아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노력했다. 그래서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고 면세와 명역 같은 각종 특권이 제조업자에게 주어지고 보호관세 수입을 억제하고 공장주에게 공장의 노동력으로 농내 매매가 허용됐다. 자, 그의 산업 육성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이로써 러시아 경제는 유럽 경제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포트로 대제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포트로의 그 유일한 이제 남자 그 혈통, 그러니까 그의 유일한 이제 외아들이 포트로 대제한테 이제 개겨요. 그래서 포트로 대제가 열받아가지고 얘를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 사형 직전에 이 아들이 뭐냐 자살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 포트로 1세가 후계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후계자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트 대제가 이제 그 죽으니까
이 후계자를 인제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황태자 알렉사이는 그다음 아버지한테 계획하고 도망가다가 잡혀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직전에 인제 지가 자살을 했거든요, 감옥에서. 자, 그러니까 인제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제 뭐냐면 에카테리나 1 세가 즉위하게 돼요. 에카테리나 1 세. 그러니까 에카테리나 2 세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 즉위한 사람이고, 에카테리나 1 세가 있죠. 이게 이제 포트로의 두 번째 부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즉위해, 부인이.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유럽에서도 그냥 살리카법에 따라서 뭐예요? 남자 혈통만 즉위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만 즉위할 수 있잖아요, 남계 혈통에. 근데 그 부인이 즉위한 건데, 이거는 러시아에서도 좀 약간 좀 그 당시 러시아 왕위 계승 과정에서도 좀 먼 거죠. 예. 그래서 있다가 하여튼 그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갖고 이제 뭐 편법적으로 인제 즉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 1 세가 자기 죽기 전에 인제 자기 부인을 즉위시키려고 법까지 고치죠. 그래서 남성 직계 상속만 할 수 있는 종전의 그 제2 계승법을 없애 버리고, 그 뭐냐면 군주가 독단으로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걸로 바꿔 버려. 그래서 남자가 아니어도 여자가 뭐냐면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바꿔 놓은 거죠. 그래 갖고 인제 그 에카테리 1 세, 그 포르투갈 대제 두 번째 부인이 즉위를 했는데, 이게 인제 18 세기 때 이 러시아의 이제 최초의 여자 황제였다고 그래요. 예. 최초의 여자였다고 하는데, 자, 그 후에 정치가 상당히 복잡해서 6 명의 그 아들 그 황제가 이제 교체됐고요. 그리고 인제 이 포트 3 세가 즉위를 하죠. 자, 포트 3 세는 러시아인이었지만 한때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친독일적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프우이센 추종 외교를 하다가 결국엔 내부 쿠데타 인제 6 개월 만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황후였던 에카테리 2 세가 인제 뭐냐면 즉위를 하게 되죠. 예. 이 에카테리 2 세는 원래는 인제 이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독일의 이제 조그만 공국에 있었던 공주였는데 포트로 3 세와 전략 결혼을 했어. 예. 그래서 인제 왔는데, 이 포트라 3 세는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하고 좀 머리가 좀 멍청한 사람이었는데, 이 에카테린 이사는 좀 약간 뛰어난 머리가 스마트하게 이제 굴러가서, 이 사람은 독일 사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되게 잘했고 러시아 문화에 금방 친숙해 갖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이 에카테린 2 세는 또 인제 자기가 이제 그 하는 그 신복들을 일종의 성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끌어들여 갖고 자기 세력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애래 갖고 인제 자기 포섭하고 그 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인제 뭐냐면 선동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에 자기 남편을 몰아내고 제위에 올렸죠. 예. 하여튼인데, 이 에카테리나는 독일의 작은 나라의 공주 출신이었으나 러시아의 언어와 풍습에 잘 적응해 익숙해졌고, 자기의 원명을 러시아와 일치시켰다. 그러니까 독일 공주였지만 러시아에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킨 거죠. 아니 러시아 사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남편하고는 다르죠. 남편은 독일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지만 독일을 동경했던 거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지만 러시아에 완전히 자기 이제 뭐냐면 러시아화가 돼 버린 사람이죠. 자, 그 결과 에카테리나는 유럽 동유럽의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질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었다. 자, 여제는 일생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랑의 연못을 쓴 말이 사랑이지 전략적 관계였다고 보시면 돼요. 성을 주고 뭐냐면 지지를 끄는 그런 방식을 했어요. 하룻밤 자주고 그걸 이제 작은 대가로 제 충성을 맹세를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 친위색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고, 하여튼 매우 총명하고 이지적이었으며 정치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스트였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포르투 대제처럼 이제 뭐냐면 이미지 취약을 좀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 디두를 후원하고, 디두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백과사전파의 한 사람이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스웨덴 2 세와 마찬가지로 볼테르나 달랭바등 같은 사람에게 서신을 왕래했으며 계몽 정제 군주처럼 행사하려고 했으나 러시아의 현실 앞에는 여제의 이상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러시아 정책에 관련된 이제 백과트 2 세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걸 이제 볼게요. 먼저 대외 정책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 대외 정책은 백과트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의 대외 정책, 러시아 대외 정책을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보면 러시아의 전통적인 팽창 정책은 그 흑해 방면으로 남하 정책과 유럽 방면 진출, 그리고 시베리아 쪽에서의 동진 정책이었다. 자, 시베리아 방면에서의 진출은 일찍부터 시작되어 우라산을 넘어서 동진에 계속됐으나 17세기 중엽에는 오우츠크에 도달했고, 포트로 대제 때는 남쪽을 진출했으나 흑령강 방면에서 중국의 청의 제지를 받고 네른치스크 조약을 맺었다. 예. 이 네른치스크 조약은 이제 뭐냐면 의미가 있죠. 중국사에서 최초 서양 간의 어떤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그 조약인데, 이 조약이 맺을 때 이제 뭐냐면 러시아 집권자는 포트로 대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방향을 다시 돌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캄차크 반도에 이뤘고, 캄차크 반도는 이제 여기 그 시베리아의 이제 맨 끝을 얘기하죠. 요맨 끝을. 그리고 에카트 2세 때는 알래스카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동진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모피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모피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계속 동진했는데, 그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그 당시 원주민들만 좀 살고 있었지 강력한 그 어떤 정치 세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모피를 위해서 동쪽에서 가다가 결국에는 칸차카 반도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베링해를 걸쳐서 알래스카까지 차지하게 돼요. 그 알래스카까지 더 남아해가지고 오늘날 그 캘리포니아 있죠.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당시 러시아 기지가 이제 그 당시 설치하고 그랬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에카테아는 주력한 것은 유럽과 흑해방면 진출이다. 왜냐하면 요 시베리아 쪽은 솔직히 말해서 인구도 적고 뭐 볼 거 없잖아. 모피밖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 이런 흑해방면 진출하려고 했어요. 유럽이나.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 진출은 폴란드와 분할 구체화됐고, 남하 정책은 즉위주의 투르크와 싸워서 퓨추르 카이라르지 아이고 발음이 퓨추크 카이라르지 조약으로 흑해 연안 일대와 크리미아 반도를 획득했고요. 근데 요 조약은 그 살아있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요거 오스만 투르크 부분에 있거든요. 이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일대, 그러니까 동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남쪽에 흑해 연안에 있는 동쪽 우크라이나 일대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크림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크림 왕국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 몽골 자녀 세력들이 세운 거야. 네. 몽골 자녀 세력들, 그 당시 몽골족 타타르라고 하거든요. 카타르의 자녀 세력들이 만들었던 한국이 큰 한국이야. 예. 그래서 이제 몽골족보다는 이제 몽골족이 나중에 투르크화됐는데, 투르크화된 몽골족 이런 애들이 이제 세웠던 이제 큰 한국이야.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크림반도 쪽에서는 몽골족 그 자손들이 있어요. 그 얘네들이. 예. 하여튼 이 크림 한국을 뭐냐면 실제로 보고 삼아서 이쪽 크리미아 일대를 완전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흑해의 또 자유항해권과 그다음에 보스포루스와 다단의 세력의 통과권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1차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라고 해요. 보통 이 러시아 투르크 전쟁은 기록에 보면 거의 이제 10번 넘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 전쟁이나 이 러투 전쟁 있죠. 이것도 넓게 보면 대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1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뒤에 러투 전쟁하고 그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한 열 몇 번 있었어.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림 전쟁이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너투 전쟁. 너투 전쟁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때 그 에카테 때 너투 전쟁은 제1차 너투 전쟁이라고요. 자, 그건 이제 그 에카테르는 러시아의 후원 안에 비잔틴 제국을 건설한 웅장한 꿈을 갖고 세바스토폴의 기지를 만들고, 세바스토폴은 흑해에 있는 항구죠. 보통 러시아는 그 뭐냐면 겨울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항구가 얼잖아요. 부동항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부동항이 이제 있는 건 카라리그란드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흑해 연안에 세바스토폴 있는 데고, 그다음에 극동 지역에서는 저쪽 극동 지역에 하나가 있죠. 블라디보스트. 요게 이제 부동항이었고요. 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제2차 러시아 투르크 전쟁을 시도했으나 그 꿈을 이루어지지 않았고, 흑해 북부 연안에 남아있던 투르크령을 병합하고 크리미아에 대한 러시아 종주권 확보하는데 그쳤다. 요 크리미아는 이제
크림 왕국이라고 있었죠. 여기를 뭐냐면 간접적으로 이제 여기를 통해서 통치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조약이 뭐냐면 쿠주쿠 카이라리지 조약이었다. 예. 그래서 1차 러시아 투르크 전쟁, 2차 러시아 투르크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여기 크림 1차 이 쿠주쿠 카이라리지 조약은 1차 너투 전쟁 이후에 맺어진 거야. 그래서 이 크림 왕국을 통해서 크리미아 지역을 간접 통치했고 지배권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2차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같은 내용 같아요. 1차. 예. 그래서 그 꿈은 이루지 않고 꽤 북부 연안에 남아있는 투르크령을 병합하고 크리미아 대형 러시아 종주권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는데, 여기 투르크 전쟁의 내용은 여기는 1차 투르크 전쟁의 내용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 쿠주크 카이라지 조약은 1차다. 이게 연도가 있죠. 1774년. 여기가 끝날 때가 이제 2차 투르크 전쟁이 1787년이니까 그 전에 맺어진 건 1차 러시아 투르크 전쟁 때 맺어진 거죠. 예.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는 국내 정책과 관련된 거야. 예, 국내 정책. 자, 에카테리나 국내 정책을 보면요. 자, 에카테리나는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막대한 국위를 해서요. 세력 기반을 굳힌 후 복잡하고 통일이 없었던 법령을 정비하고 법전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니까 에카테리나 이도는 계몽적이고 인도적인 것이었고, 그 위원회는 200여회를 넘는 회의를 거듭했으나 통일적인 법전을 만들지 못한 채 1768년에 해산했다. 자, 에카테리나는 각 도시와 농촌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보급시킬 것을 구상하였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제 후원하에 성립된 병원과 고아원은 다수나라 국민의 혜택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카초프의 난을 볼게요. 자, 푸카초프는 코사크들이 익힌 나라야. 코사크는 이제 앞에서 했던 제정 러시아 시기 때 그 당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이제 군사 집단을 이제 코자크라고 하죠. 예. 이 코자크가 농노와 합세해서 푸카초프라는 대반란이 일어났어요. 자, 푸카초프는 농노들에게 자유와 토지를 약속하면서 동남아 러시아를 휩쓸었고 모스크바를 항해를 진격했으나 1775년에 진압되었다. 자, 이 반란은 러시아사에 내재했던 심한 불만을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난맥에 빠져 있었던 지방행정은 이 반란을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렀으며 에카테리나는 전국을 50개 행정구로 구분하여 지방행정기구 정비했다. 자, 여제는 지방자치를 창달시킨 뜻을 비쳤으나 실제로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는 귀족 출신의 지방장관에게 실권이 있었고, 따라서 이 개혁은 황제의 전제 정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창달을 이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임명한 그 사람들 보면 자기 측근들 임명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이 지방자치지 실제로 황제 전제 정치의 강화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상을 통제했죠. 이 에카테리나는 예술가 문필가를 강요하고 프랑스의 불온 소조를 낙인 찍힌 가격한 서적 유포조차 허락했다. 그래서 여제의 궁중과 귀족들은 완전히 프랑스풍에 물들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프랑스풍의 옷을 입었는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발생으로 여제로 하여금 계몽주의의 탈을 벗어나게 됐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상크트페테르스부르크와 모스크바는 기행문에서 러시아 전제정책 폐단과 농내 비참한 생활을 모사한 나리시체프를 시베리아에 추방됐고 계몽사상의 위험서적도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책 이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이게 단순히 여행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비판 내용이 없어. 다만 그냥 리얼하게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 여행기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러시아의 어떤 낙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어떤 그 평가도 안 하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 여지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 근데 이걸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뭐야? 이 러시아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냐면 금속을 정했고, 그리고 나디시첵프는 저쪽 이제 시베리아 유발유 갔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금서가 되면 될수록 이게 한 가지 국룰이 있죠. 더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상크트페테르스부르크가 그 당시 널리 퍼졌어. 그것 때문에 금서 목록 때문에. 자, 하여튼 그다음에 농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강화됐다. 계속 농노제 강화돼요. 예. 이 러시아 후진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게 왜 계속 그러지지? 자, 농노제는 16세기 이래 러시아사의 기반이었으며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자, 에카테르 7세 때 막대한 국유지 하사로 농노의 수는 크게 증가했고 귀족은 번역 및 세금을 면제받는 동시에 농노의 운명과 영지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확보했다. 자, 농노는 매매와 도박, 선물과 저당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이 가족 생활은 해치되었고 잔인한 학대와 혹사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귀족과 학대에 시달린 농민과는 하나의 동일한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 그러니까 지배층의 귀족과 민중과의 엄청난 간격은 러시아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을 남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폴란드 분화를 볼게요.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17번이에요. 자, 폴란드를 잠깐 이제 보면 자, 폴란드가 이제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음. 지도상 이렇게 있는데 폴란드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여기 외에도 여기 되게 많은 영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폴란드가 한때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서로 합병해서 연합왕국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폴란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땅이었죠. 여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포유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요 폴란드 땅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 땅을 이제 나눠 갖게 돼.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폴란드가 약해졌냐면 이 폴란드가 초창기 때는 되게 힘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러시아를 또 공격을 하고 할 정도로 했고 또 오늘날 우크라이나 서부 우크라이나가 200년 동안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폴란드 지주도 많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폴란드는 딱 중앙에 있잖아. 중앙에. 중앙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힘이 클 때는 팽창할 수 있는데 힘이 없을 때는 곧바로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폴란드는 주변에 하천이나 이런 그 많은 평원지대가 있기 때문에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자연이나 그 자연 장벽이나 장애물이 없었다는 것도 있고 폴란드의 정치 제도도 문제였어요. 폴란드는 군주제였거든. 근데 선거제였어.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귀족들이 강력한 귀족들 그 군주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국인을 뽑으면 자기를 통제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실정, 폴란드 실정 못한 모르는 외국인들 선출해 놓고 거기에 이제 허수아비를 사용한 거야. 실권은 이제 그 뭐냐면 그 폴란드 귀족들 장악권은 국회에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는 만장일치제야. 모든 걸 결정하는 만장일치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폴란드는 이제 뭐냐면 절대적인 그 거부권 때문에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어요. 예. 거기다가 그걸 알고 이제 오스트리아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귀족들 선동해서 자기 뜻대로 이제 뭐냐면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자, 결국에는 이제 이 폴란드는 나중에 18세기 이후에 세력이 약해지면서 세 번에 거쳐서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나눠갖게 되죠. 특히 이 많은 영토에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폴란드의 분화를 보겠습니다. 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거쳐 동쪽은 러시아, 서쪽은 프로이센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은 폴란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폴란드는 그 슬라브 계통의 민족이죠. 근데 이 슬라브 계통의 민족인데 주로 이제 서슬라브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동슬라브고 그래서 약간 계통이 달라요. 그래서 서슬라브였고 얘들은 카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좀 약간 서구화 쪽에 가까워. 그런데 이 동슬라브족들은 그리스 종교를 믿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슬라브족과 달리 그리스 정도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교회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럽 세계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14세기 때 리투아니아와 합병해 그 영토를 합쳐.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삼국 중에 한 명인데 그 한 국가인데 지금의 리투아니아처럼 조그만 소국이 아니었어요. 발트해 연안을 장악했던 대국 그 큰 국가였어. 그래서 이제 폴란드 합병해서 리투아니아 폴란드 연합왕국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14세기부터 16세기 때까지 그 영토가 발트해부터 멀리 흑해까지 이런 강대한 국가였다. 자, 이 강대한 국가는 실제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그 여러 소국가의 느슨한 연합체였으나 그 번영기에는 얄게르 왕조의 유능한 군주들이 치하해서 동호는 모스크바 공국, 남은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물리칠 정도로 강대했다. 그러나 17세기 때부터 트로크, 타타르, 그 다음에 스웨덴, 러시아 등 주변의 여러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국력이 현저히 쇠퇴했다. 자, 이 타타르라는 것은 그 몽골족의 자녀 세력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당시에 크림 그 한국이 있었다고 했죠. 예, 이 크림 그래서 오늘날 동부 우크라이나 지방에 그냥 세력을 확장했던 그 지역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러시아의 종속국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예. 자, 그래서 이는 크림 타타르 세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폴란드의 세태 배경이 나와요. 여기부터 두 번째, 몇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부터 폴란드의 세태 배경을 보는데, 보면, 자, 폴란드의 세태 급기야 국망이란 비운의 한 원인은 지리적 조건이 이제 있었다. 하천이 많은 평야지대로서 폴란드는 외적을 방어할 자연의 장벽이나 장애물 없이 개방되어 있었고요.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폴란드의 국가 제도였죠. 정치 체제. 자, 폴란드의 군주제는 선거제였고 선거를 좌우할 기류들이 그들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삭감할 정도 강력한 군주를 선출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외국인 국왕들을 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내국인을 선출하면 좀 실정 알잖아. 개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는 애들한테 이제 실권이 없는 애한테 이렇게 왕을 선출해놓고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야. 예. 얼굴마담으로. 자, 그리고 왕은 무력하였고 실권은 귀족들로 구성된 국회에 있었으나 회의의 구성원 귀족은 저마다 절대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 거의 만장일치제였다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귀족은 그가 속한 계급에 대한 이기적인 충성심밖에 갖고 있지 않았으며 토착 상인은 물론이요 외국 상인들조차 박해하여 한때 번창했던 도시의 시민 계급들이 거세 버리고 영지의 농노들 러시아 귀족보다 훨씬 가혹하게 됐다. 말하자면 사회적 후진성에 정치적 무정부 상태까지 첨가되면서 오직 귀족들 계급적 이기심만 판을 치고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뭐냐면 1772년 에카트의 여제가 그 뭐냐면인데 요거부터 해서 이제 폴란드 분할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거쳐서 이제 폴란드 분할이 나. 그래서 이제 보면 1772년에 에카트의 여제가 프로이센의 대왕과 협의하여 오스트리아의 마테라테이지에 끌어들여서 저마다 인접한 폴란드의 일부 영토를 나눠 갖기로 했을 때 폴란드는 저항한 힘이 없었다. 이게 1차 폴란드 분할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왜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냐면 프로이센은 이제 영지가 떨어져 있었죠. 그 영지를 이렇게 해서 이어주려면 폴란드 영토가 필요했던 것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서프로이센 일대를 이제 장악을 하죠. 요 프로이센이. 그다음에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토의 4분의 1을 상실한 폴란드 귀족들은 대책을 강구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거 2차 이제 폴란드 분할이 있어요. 자, 1793년 러시아와 프로이센은 제2차 분할에서 원했던 뭐냐면 영토를 다시 획득했고 그다음에 1795년에 코슈추스쿠의 중심한 폴란드 예국자의 완강을 정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영토 이제 3차 마지막 분할 영토죠. 나머지 영토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분할되어 폴란드 멸망했다. 그 폴란드 민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했으나 빈번히 실패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독립을 회복한 거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끝났을 때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폴란드 분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투도 왕조 넘어가야겠다. 투도 왕조. 자, 이 투도 왕조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여기는 이제 청교도 혁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명예혁명까지 연결돼요. 투도 왕조, 스투어트 왕조 넘어가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이렇게 이제 좀 연결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투도 왕조 보면 자, 영국의 절대 왕정은 투도 왕조의 헨리 7세와 더불어 성립되었다. 자, 장미 전쟁으로 과거의 봉건 귀족이 크게 약화된 것은 그 주된 이유였지만 또한 국민이 봉건 체제의 불질서의 실증을 느끼고 질서와 안정을 시구하고 그 구심점을 왕권에 구하게 됐으며 헨리 7세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왕권을 강하면서 사실상 절대 왕조에 설립된 주요 이유이다. 자, 그래서 이제 투도 왕조가 절대 왕권을 갖게 된 어떤 배경이죠. 헨리 7세 이후에 투도 왕조가 이제 절대 왕조가 됐는데 그 배경과 관련되면 장미 전쟁기 때 혼란한 것을 본 그 국민들이 강력한 어떤 그 왕권을 바랬던 거죠. 예. 자, 헨리 7세는 봉건귀족대 사병제를 폐지하고요. 의사보건제로 이제 기인한 무질서를 종식시키고 안정과 질서를 회복했으며, 자, 의사봉건제가 뭐냐면 합회봉을 얘기하죠. 합회봉. 그러니까 영진을 주는 게 아니라 화폐를 주면서 뭐냐면 자기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끌어들여서 사병들 양성을 하는 그런 것들 얘기야. 그 앞부분에 의사봉건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종식시켰다. 그래서 국가 수입을 크게 증가시킨 한편 낭비를 삼가하고 이탈리아나 한자 상인 같은 외국 상인을 억제하고 국내 상인을 적극 지원했다. 자, 그리하여 헨리 7세는 왕권을 이제 헬리스 왕권을 국민적 기반 위에 확립시켰으며 안정과 번영된 그 국가와 영유 있는 국부를 헨리 8세에게 넘겼다. 자, 헨리 8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6번이나 왕비를 가르쳤죠. 예.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6번이나 왕비를 갈고 르네상스 시기 공주에게 볼 수 있듯이 화려함을 조했으나 국가 재정을 파탄을 몰고 간 일이 없었다. 그는 중앙정부를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수혼을 해산하여 그 토지를 측근과 왕권의 지지자에게 나눠주었다. 자, 그의 시대에 절대 왕권은 확립되었으나 그는 영국의 현정적 정통을 무시하지 않았고 초도 왕조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의회와 정적이 타협하면서 정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헨리 7세도 그렇고 헨리 8세도 그렇고 뒤에 이제 즉위한 누구야?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그랬죠. 물론 메리 때는 좀 약간 예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정통을 무시하지 않았고 중요한 일은 의회 통해서 실천 옮겼다. 자, 이 점에 있어서 헨리 7세나 엘리자베스 1세도 동일하다. 물론 투도 시대 의회는 왕권에 저할 만한 힘도 없었고 왕권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삼부회가 전혀 소집되지 않는 것과 달리 영국 의회는 중요한 국사에 있어 그 기능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발전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 자, 그래서 프랑스 삼부회하고 영국의 의회와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헨리 8세가 이제 다양한 종교개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한 영국 교회는 다음에 에드워드 6세 때 약간의 신교적 내용이 가미되었으며, 그리고 헨리 8세의 첫 번째 왕후의 소생이며 에스파냐 필리페 2세 아내가 된 메리 왕 때 다시 카톨릭 데려갔다. 그래서 이는 신교를 몫이 박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메리 여왕의 별명이 피에 메리라고 불렸고, 그리고 에스파냐 왕비가 됐기 때문에 영국 국민의 굴욕감을 안겨줬죠. 예. 그래서 메리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처녀도 늙어 죽었죠. 결혼도 안 하고. 예. 얘도 안 낳죠. 또 그래갖고 이제 또 앞에 이제 자기 형부인 필리페 2세가 저 청혼했는데 다 거절하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자, 헨리 8세가 두 번째 왕비였던 옌브린에 소생했던 25살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자, 엘리자베스 때 치세는 셰익스피어로 상징되듯이 영국 르네상스 개혁기면서 투도 절대 왕조의 절정기로서
영국의 어떤 근대적 발전을 확고한 기반을 구축된 시기이기도 하나. 영국 여왕이 즉위하자 꼭 신교적인 영국 국교를 확립시키고 종교면에서 국민적인 통합개혁에서 신교와 구교의 극단을 제외하고는 종교 강단 시스템을 취했다. 그래서 비록 통일령을 공표해가지고 뭔가 영국 국교를 통합을 했지만 뭐냐면 공식적으로 대놓고 뭐냐면 카톨릭 의식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봐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영국 국교의 이제 극단적인 파들, 신교들도 나의 이제 나중에 청교도라고 불렸던 그 애들도 뭐 자기 비판한 걸 좀 봐줬고 뭐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자, 하여튼 영리한 여왕은 일생 독신으로 지냈으나 필리프 2세를 비롯해 많은 구원자들이 적절히 조절하여 외교 정책에 타고난 효과를 거뒀다. 영국의 행정부는 능률주의였고 의회는 영국의 여왕에게 순종주였다. 경제는 계속 발전되었고 1600년경에 최초의 주식 계산인 동인도회사가 성립됐다. 그래서 해외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보통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는 그 당시 만들었던 인허가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식민지를 이제 통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동인도회사를 이제 통해서 통치를 했던 거죠. 간접 통치를.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인도회사나 서인도회사를 통해서 간접 쪽으로 식민지 경영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시 스코틀랜드는 모든 면에 후진적이었고 그나마 이제 프랑스의 기지가에 메리 섭정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에 들어온 존 녹수가 800 계통의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세우자. 그것이 꼭 반프랑스의 국민 감정의 구심점이 되었고 1562년 메리에 따른 동시에 헨리 7세의 증손녀인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를 통치했다가 프랑스로 쫓겨났죠. 네, 그래서 그 어린 왕을 놔두고 쫓겨났는데 그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제임스 6세야. 네, 제임스 6세. 그러니까 제임스 6세가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손이 없잖아요. 제일 혈통에 가까운 게 이제 제임스 6세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트 왕 제임스 6세가 영국 잉글랜드 제임스 1세로 취임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메리 스튜어트는 거기 스코틀랜드 통치했다가 장로교의 강력한 반항을 당면했고 그리고 제임스 6세를 남겨준 채 영국 피신됐어요. 엘리자베스는 메리 스튜어트가 가엾긴 했지만 이 사람이 또 영국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 또 카톨릭과 에스파냐 온갖 음모의 주인공이 추대된 걸 보고 그녀를 처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튜어트는 뭐냐면 자기 이중사촌인가요? 하여튼 뻘되는 엘리엇에서 처형됐고 자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제임스 6세 그러니까 후에 제임스 1세가 되는 사람은 신앙은 뭐였냐? 보통 이제 스튜어트 왕조는 카톨릭이었어요. 예. 거기 스코틀랜드 왕조의 스튜어트 왕조는 카톨릭이 믿었는데 이 제임스 1세는 좀 약간 특이했어. 이 사람은 카톨릭을 믿고 있지 않고요. 형식상 이제 장로교였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도에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신교도였어. 엄밀히 말하면 신교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반카톨릭 정책을 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청교도 정책도 피고도 하고 하여튼 이 청교도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다. 신교도였는데 이 사람은 뒤에 얘기했지만 제임스 1세는 자신의 정치가 이제 종교가 신교되긴 하지만 신교를 떠나서 뭔가 이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카톨릭, 청교도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한편 에스파냐의 필리프 2세는 엘리자베스의 구원을 실패하고 영국의 사각선 해적지에 몹시 붕괴하고 있다. 사각선이 나오는데 이 사각선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해적들이 있었잖아요. 카리브해나 뭐 그런 거. 그래서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이 해적들을 자기 편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적들에게 노략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돈을 받고. 그러니까 영국의 해적들이 영국에게 노략질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죠. 근데 단 여기에서 예외가 있어. 영국 선박이 아닌 다른 해외 선박이었어. 그러니까 영국 선박을 노략질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뭐냐면 해외 선박을 이제 노략질할 수 있는 권한을 해적들이 줬는데
이걸 이제 사각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사각선들의 대표적인 그 수장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죠. 드레이크는 주로 어디 선박을 터냐면 스페인 선박을 터죠. 스페인이 이제 남미에서 유럽으로 금은을 이제 가지고 배로 이동하잖아요. 이걸 이제 카리브해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오면 딱 틀어 가지고 이제 건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몹시 분개하고 있었고, 드레이크가 인제 이런 사각선을 거느리고 에스파냐 상선을 약탈하면서 세계 일주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필리핀은 그의 처형을 요구했으나 엘리자스는 그 처형을 요구하는 에서 이제 요구를 했어요. 필리핀에다가 죽여 달라고. 그래서 그날 스페인 대사가 그걸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엘리자스는 무시해 버리고 그 스페인 대사 앞에서 드레이크를 불러 갖고 기사친권을 준 거야. 아니 개무시한 거죠. 자, 게다가 이제 메리까지 처형되자 필리핀, 이 메리는 그 앞에 있는 메리 스투어트를 얘기하는 거야. 필리핀은 무적 함대를 파견하고 영국 그 해군은 이를 격파하면서 세상의 우위를 확보했다. 이게 그 유명한 카렌해전이죠. 카렌해전. 카렌해전은 그 배경이 됐던 전쟁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때 네덜란드 독립전쟁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 영국이 그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있어요. 영국이 참여했고 그때 인제 싸움에서 이제 스페인 함대를 격파를 했죠. 이 카렌해전에서. 예.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사회 변화가 있는데, 자 요 사회 변화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경제적인 변화가, 영국에 이제 경제적 변화가 있었죠. 16세기 전후로 잉크로즈 같은 이제 경제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켰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계층 구조나 이런 것들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청교도 혁명의 발생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변화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계층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그 안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청교도 혁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렇게 좀 그러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래서 사회 변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영국의 인제 그 혁명,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걸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